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말한다의 신동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이 벌써 9차례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놓고는 정부의 안보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기국회 막이 열리면서 여야 간의 입법, 또 예산을 둘러싼 전쟁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안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며칠 전에 발사했던 발사체,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청와대가 방사포로 추정된다. 다소 좀 성급한 오판을 내놨습니다. 때문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대응이 좀 미숙하지 않은가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오늘 김근식 교수님 이제 나오셨는데 예. 저는 이런 기회를 오매불만 기다렸다. 문 정부의 어떤 북한 문제에 대한 기조라는 것은 두 가지죠. 이제 트럼프를 만났을 때 한반도 운전자론, 이제 내가 주도해서 뭔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이어서 이제 베를린 구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대화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겠죠. 예. 대화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우려했던 게 뭔가 하면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는 수단과 목표가 혼돈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당근이든 채찍이든 그것은 문제를 푸는 수단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는데 극단적인 초보 운전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국민들 속에 팽배해 있는 것이거든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화론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을 요약하자면은 박 소장님 말씀은 대화는 어떤 수단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대화가 목표가 됐을 경우에는 남북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목표가 애매해지는 것 아니냐. 해결의 방향으로 제대로 작용하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적인 것 같군요. 예, 오매물만 기다리셨다고 해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예.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화는 대북 정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화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통일주의자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그 연장선에서 과정으로서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정말 한반도에서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이번 26일 날 쏜 발사체에 대한 이 잘못된 판단, 성급한 어떤 발표 이런 것들은 정확히 대화라고 하는 수단에 매몰된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키워준 거죠. 국방부에서는 바로 그걸 탐지해서 물론 방사포의 가능성도 있고 탄도미사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다 섞어서 청와대 안보실에 보냈는데 안보실에서 방사포로 거의 규정하다시피 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그걸 사실 번복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26일 날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에 청와대의 방사포에 대한 그야말로 애착은 방사포이길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방사포였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방사포이길 바랬기 때문에 방사포가 아닌 걸 방사포로 본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오판의 기저에는 네. 그런 부분이 깔려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국방부가 청와대에다가 어떤 보고를 했느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럼 뭐냐? 진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보고하도록 시킨 것인지
이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국방부는 청와대에 계속 얘기를 해줘요. 보고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실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오전 11시쯤에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요. 방사포라고. 예. 근데 정말 재밌는 지점은 이미 오전 8시 그 이전에 미국과 일본은 이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다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11시에 했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말한 것인지 또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 편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편이 아닌 거예요. 우방은 미국인데 우리 편을 안 들고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같이 가고 우리는 완전히 따로 놀고 너네는 북한하고 같이 가라. 이런 지금 처지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사실은 국민들께서 말로 저처럼 표현은 못하지만 예.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의 문제 제기는 요약하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제대로 보고를 했다라는 전제라든가 미국의 발표를 인지했다라는 전제를 깐다면은 의도성이 좀 개입됐다 이런 취재 말씀이신가요? 네. 발표에서?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예컨대 우리가 의도적으로 방사포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방부도 있는데 그걸 무슨 다 속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1시간, 2시간을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불과 한 일주일 상관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아유 김정은이 이제 현명하다. 이제 우리를 뭐 인정하는 것 같다. 대화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그 전략적 판단에서 이것의 이제 가치를 이런 상황인데 미사일보다는 방사포 아니겠어? 쪽으로 조금 경도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있다가 일본 위를 이게 통과해가지고 더 미사일을 쏘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문 대통령이 바로 무력 시위를 지시했는데 그 무력 시위가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이게 전투기 같은 것이 훈련할 때 보통 우리 개념에서 후방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전투기는 까딱까딱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태백 산맥 쪽에 있는 그 훈련장에다가 벙크버스터 폭격하는 것을 이제 시행을 했거든요. 문 정부가 이제 그 나름대로 단호한 시그널을 보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잊으셨겠지만 천안함 기억나세요? 그럼요. 그때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뻔한 걸 우겨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그 외부 내부의 진상조사팀이 만들어져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는 말을 안 했어요. 북한의 소행인지 뭔지를. 아직 모른다고 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든 뭐 하든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걸 본인들은 막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팀이 와가지고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도 계속 여론을 움직이면서 북한의 소행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뻔한 걸 지금까지 우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천안함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 2010년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당시 민주당에서의 좀 잘못된 대응, 그다음에 왜곡된 주장을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3월 26일 날 저녁이었는데 바로 직후에 나온 당시 MB 대통령의 반응도 북한이라고 단정 짓지는 말자는 게 초기 대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종합 진상조사가 들어가니까 북한 소행은 확정이 됐는데 저는 민주당 측에서 그 당시에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도 과학적인 조사 결과나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를 믿지 않는 분들이 지금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사건하고 26일 날 이 단거리 발사체 3개를 같이 보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거든요. 결의 위반이거든요. 예. 그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 모처럼 조성된 대화 국면이 문재인 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한순간에 무거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통상적인 훈련 중에 나왔던 방사포 정도를 보고 싶었던 게 강합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프로이냐 아마이냐.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현 정부가 굉장히 노련한 운전자인지 초보 면허를 갓딴 초보 운전자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그야말로 극단적인 초보 운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드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 당시 엄청난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마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뭐 아무도 모르게 신임 대통령도 모르게 했는데 그게 반입과 배치에 대한 기본 개념의 혼돈에서 온 해프닝 아니었습니까? 레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예. 레드라인 문제에 대해서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면 레드라인이더라고 기자회견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안보 외교 라인에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외교적 레토릭으로서의 레드라인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레드라인은 그걸 넘어오면 전쟁 아닙니까? 그럼 그 선을 딱 보여주고 우리 패를 다 보여줬습니다. 자, 넘어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럼 전쟁입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외교적 아마추어리즘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부분인 것이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 사드 보고 누락 사건.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방부 정치실장이 뭐 잘못 보고했다고 이건 국기문란이고 항명행위고 하극상이다. 몰아붙여가지고 자르지 않습니까?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진보 진영의 어떤 요구와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볼 때 너무 아마추어리즘으로 한 거예요. 당연히 워싱턴에서 들여다보죠. 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사드 4개가 미리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배치됐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혼을 내는구나. 불편했을 겁니다. 그 불편한 감정을 안고 워싱턴에 갔잖아요. 워싱턴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굴복했죠. 사드 절대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할 겁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베를린 가가지고 또 북한에다 대화제의합니다. 대화제의하고 나서 북한이 바로 탄도미사일로 우리한테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완전히 웃음거리를 만들어버렸죠. 그 상황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8월 중순에 김정은의 괌포위 사격 엄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는 어떤 전쟁도 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이건 명백히 트럼프한테 한 말이에요. 김정은한테 허락받으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트럼프한테 나한테 허락받고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트럼프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내 사전에 전쟁은 없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압박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발언으로 미국에서 생각하게 되냐면요.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군에 지시했어요. 이 미사일 때문에. 그랬더니 공군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폭탄 하나를 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군에서는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유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무지하게 떨어져요. 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터뜨렸어요. 그러니 북한에서 볼 때는 지금 핵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장난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시점에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근데 공군은 그런 일을 했고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통일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초점을 맞춰서 남북 경협 기반 조선 예산을 올해 1,389억 원에서 2,480억 원으로 1,091억 원을 늘려요. 그다음 이산 가족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4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늘려요. 그러면 이게 말이 맞냐고요. 한쪽에서 무슨 응징하라고 그러면서 이쪽에는 돈 퍼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바보냐고요. 미국이 이거 다 보고 있는데. 남북경협기금 예산 증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상당 부분이 개성공단 피해된 기업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다고 생각하고 전략적 방안도 전략적 방안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NSC의 이제 실무적인 이제 대응 능력에 대한 좀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뭐 대통령이 매번 나서서 정상회담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전초기지가 미중일 대사가 될 텐데 최근에 임명된 미중일 대사 내정자들이 이 북핵과 관련해서는 비전문가들로 채워졌다.
자, 과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사로 조윤재 교수, 참여정부 때 경제보좌관, 주영 대사를 지냈고 문 대통령이 경제 쪽에 가정교사나 다름없었던 인물. 예. 미국 대사로는 노영민 전 의원, 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 또 일본 대사로는 이순 경남대 교수. 이분도 이제 외교안보 쪽에 자문단이었었고 참여정부 때 동북아시대 위원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핵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게 예.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는 게 시진핑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화난 것은 그 안보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위신이 손상됐다라고 생각한 게 아주 크다. 말하자면 시진핑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그 천안문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했을 때는 중국 인민들한테 한국하고 이렇게 됐어라고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빡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월이 지나야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조금 해결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가는 게 좋고, 미국의 문제도 이번에 보면은 미국에서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한 이야기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거거든요. 안보를 카드로 삼아가지고 압박을 해서 무역 부분에서 이제 역조 부분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저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과 성향에 봐서는 그쪽에 이제 무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윤재 교수가 된다면 경제 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각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요. 보세요. 노영민 의원은 누구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그 카드 결제기를 본인의 사무실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놓고 자기 책을 거의 강제로 팔았다 이래가지고 공천도 못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갖다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중국 대사로 지금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한하고 대화할 지금 순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미국하고 대화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 한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난 25년간 전개한 미 행정부 압력과 대화라는 북한의 해법 포트폴리오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다른 선택은 없다. 사드부터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하고 지금 대화 못하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미국이 대화하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을 지금 미국 대사로 보내야 될 판이라니까요. 그게 그 조윤재 대사가 경제통이니까 그다음에 대사 경험이 있으니까 워싱턴 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자기 임기 동안에 이른바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 이 상황에서는 가장 크게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중국과의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문제는 보훈 인사입니다. 코드 인사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강국 대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강국 대사에 대해서 정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중에서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임명한 사람이 그 임명한 역할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성이라든지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그냥 한 자리 건너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윤재 대사 오케이. 노영민 의원 정부 감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과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전문성 네트워크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히 그냥 보훈 인사입니다. 예. 2012년에도 고생했고 이번에도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현역도 아니니까 가서 좀 쉬다 오세요. 인사 자체가 자기를 도왔던 사람에 대해서 보훈의 입장에서 자기를 도왔던 그 인재풀 내에서만 뽑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호 의원 설명 참 잘하셨는데 미국은 대사로 누구를 보냈죠? 얼굴만 한국색인 빅트차. 전형적인 매파를 보냈습니다. 이 양반이 대사 측은 메시지가 아까 말 강렬합니다. 정말. 예. 강렬한 사람을 정말 개성이 강하고 공화당 정부에서도 가장 강경파인 빅트차를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근데 우리는 경제학자를 주민대사로 보내면 조윤재 대사가 무슨 메시지를 미국 저는 메시지라고 본다는 그게 거죠. 메시지야. 그게 메시지예요. 경제학자를 보낸 게. 박근혜 예. 대통령 때 예.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인사로 망하겠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사,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미 대사는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성김 대사에 비해서 빅터 차 두 분 다 한국계지만은 훨씬 더 터프한 사람이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뭐 같은 핏줄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아요. 인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본격 인사 문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효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 이게 뭔가 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새로운 불씨로 좀 많이 커졌었는데 결국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제 과거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이념 논란까지 있는데 특히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분은 뭐 자진 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두 분의 인사를 놓고도 말씀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것은 없었고 모두 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아직은 할 일들이 제가 나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상해요. 쉽게 말해가지고 요상한데 근데 저희가 보면은 비정상적인 회사에 했다는 게 아니라 잘 알려진 뭐 삼성이다 뭐다 이렇게 대기업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구나 하면 뭐 그러신가 보다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회사 그래도 코스닥 상장 이전에 해가지고 뭐 한두 달 만에 몇 억을 벌고 1년 만에 뭐 몇 억을 벌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속해 있는 로펌과 그 사건 수임 관계가 있었던 또 회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이제 진보적 법조인이나 여당 의원들도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이런 재주가 있었냐라는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자진 사퇴한 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성진 후보자도 참 이제 황망스럽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더 문제라고 삼았던 것은 창조과학 쪽에 있었던 게 박기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서부터 이어지는 과학기술계에서 너무 이건 좀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로 실망스러웠어요. 상식인 한 고등학생 수준도 못 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건국절이라는 논란 자체가 있었는지 요번에 알았다. 나는 내가 뭐 진보이고 보수인지 인식이 없다.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입니다. 장관이 되면은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국정에 대해 가지고 다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뭐 이건 뭐 아주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미국에는 이제 그런 그 미드도 있었는데요. 데지그네이트 서바이버라고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에 후순위로 해가지고 장관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말하자면 국무위원은 그런 자리거든요. 저는 이런 분이 진보 보수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좀 상식 수준의 소양을 갖추지 못한 거 아닌가. 공직을 꿈꾸고 공직을 통해서 자기가 국가에 헌신하고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변 관리나 자기의 평소의 어떤 이 신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럼 저희들이라고 뭐 제 친구들 다 사업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야, 김 교수 내가 이번에 사업 하나 하는데 이게 잘 될 거야. 이게 비상장 기업이지만 미리 이제 그 액면가를 줄 테니까 좀 사봐. 투자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건전한 기업이 많이 투자를 받아서 좋은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합니다.
왜? 그것이 만약에 비상장 주식으로 내가 액면가를 사서 투자금으로 지불한 거지만 그게 진짜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경우는 저 스스로도 그렇게 편한 일은 않거든요. 게다가 그게 CEO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내부 정보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제가 볼 때는 예. 정부 적어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어떤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유정 후보자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거의 사실은 제가 볼 때 헌법재판관이지만 지금 변호사겠죠. 로펌에서 변호사로서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거의 주식에 관심을 가졌던 시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 정도 사실은 투자를 하려면. 일을 못해요. 그럼요. 매일 그 주식 그걸 봐야 됩니다. 예. 저희들은 안 해봐가지고 모르지만. 정상적이라면 일을 못하는 거죠. 이런 분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주식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자기의 생활을 가져왔던 분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전화가 오면 못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예. 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맞아요. 나는 정의, 너는 적폐. 이게 딱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신기하게도 이분이 평소에 얘기했던 거를 지금 청문회나 이렇게 보면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변호사로 있을 때 어떤 활동한 내용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나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들이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번에 딱 보면 이겁니다.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크고 있어요. 근데 아직 상장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 얼마나 쌌겠어요. 그렇죠? 이때 내부 정보를 누군가 줘요. 빨리 사라고. 그래서 이분은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점점점 성장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요. 다 아실 거예요. 그 백수호, 중국산 이 파동이 나가지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어질 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거를 누구하고 의논을 하겠습니까? 평소에 잘 친했던 그 법무법인하고 얘기를 하겠죠. 변호사들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결국 수임을 누가 하냐? 이 사건의 변호를. 바로 이유정 변호사가 속해 있는 그 로펌이 이 사건을 수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임하기 전에 이유정 변호사는 팔아요. 가장 고가에 있을 때 판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죠. 그때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해요. 그럼 폭락 전에 완전히 높을 때 이걸 다 팔아서 이분은 엄청난 수익을 주식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주식 투자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내부 정보로 인해서 매입하고 내부 정보를 가지고 팔아요. 왜 또 그렇게 의심을 하냐면 바로 이 회사의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 흘려가지고 내지는 내부 정보 때문에 그 금융감독 쪽에 그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 청문회를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지금 가려야 되는 그 청문회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사유 때문에 일단 그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담아야 될 또 그 이슈 하나는 왜 자꾸 이렇게 인사가 발표가 될 때마다 문제가 불거지고 이렇게 낙마를 하게 되는가. 정의당 데스노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의당이 반대하면 결국 낙마하더라. 그런데 그 정의당에서 이번에는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VIP,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쪽에서 추천했다고 추정되는 쪽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첫째 의문, 대통령 VIP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아무도 노할 수 없는 분위기가 팽배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인사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이 없거나 엉망이 됐거나. 예컨대 저는 민정수석하고 인사수석은 사이가 좀 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사이가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추천하는 사람과 검증하는 사람은 좀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게 사이가 안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 그 법무부 장관 후보 난리가 난 이후에 인추위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누구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인사수석실에서 물색을 하죠. 그리고 민정수석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5, 6배수로 추리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1차적으로 약식 검증이 들어가겠죠. 5, 6배수로 추린 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의 인추위를 통해서 3배수로 줄입니다. 그때부터 정밀 검증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예. 과거 정부도 이런 형식들은 다 갖추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이상이고 조직인데 실제로는 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자, 우리가 후보 3명 골랐습니다. 이 중에서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닌 경우도 많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거꾸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내려가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증이 약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이 시스템에 대해서 빨리 전반적으로 재점검, 이게 뭐 인사수석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인지 민정수석한테 물어야 될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내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 점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문정부가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지지율이 아주 높고 야당이 워낙에 약해가지고 지금 유지되는 면이 있는데 이제 겸허해야 되고, 이제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이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잊을 때가 됐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바른정당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상당히 좀 뒤숭숭하군요.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얘기하면서 합당 얘기 꺼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합당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해훈 대표가 불법 금품 수수 의혹에 이 대표 개인에게도 타격이고 지금 바른정당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돼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런지. 현재 저는 성장 가능성이 제일 높은 정당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미지가 괜찮고 또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젊은 층에서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해훈 대표도 당선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 하여튼 똑 부러지는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뭐 4당, 5당 대표 중에 말로 하면은 당해낼 사람이었고 논리적으로 이제 뭐 딱딱 맞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일이 터져버렸죠. 지금 다들 정치권에서는 약간 팔짱을 끼고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불똥이 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그러니까 이 바른정당이 어려워지면 혹시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범여권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팔짱을 끼고 있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또 우리가 이거 너무 몰아붙이면은 결국 좀 끌어안아야 되는데 또 저쪽으로 튀는 거 아닌가 해서 팔짱 끼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뭐 실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게요. 크게 이렇게 차라리가 아니라 그럼 더 큰 문제지만 이게 딱 뭐랄까 명쾌하게 이게 뭐 어떤 건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받고 뭘 했다 이게 아니라 조금 구질구질한 느낌. 뭐 가방이 오가고 옷이 오가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옛날에 더 문제가 됐던 것이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사상 첫 특검이 됐던 게 온로비 특검이거든요. 예, 그렇죠. 엄청 예. 뒤돌아보면은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입길에 오르기 좋고 말하기 좋고 그런 사안이거든요. 딱 그런 케이스로 걸린 것 같아요. 예. 설상가상의 사면초가입니다. 20석짜리 초민의 정당이 버티기는 힘든데 타이밍이 묘한 게 결국 이제 그 바른정당의 강점은 뭐냐면 20명의 똘똘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지입정당 아니냐, 20명의 무소속 의원이 각자 장사하고 예. 회사만 이렇게 있는 뭐 그런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러면 이 20명의 똘똘한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는가 하면 지금 여의도는 이제 정기국회로 가지 않습니까? 이 정기국회에서 사실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이 좀 이제 실력을 좀 발휘할 가능성이 좀
커져. 다시 말해서 이제 장이 열렸죠. 장이 열렸죠. 예, 그럼 이제 열렸죠. 개인 실력을 이제 예. 유감없이 발휘해야 될 초초맹장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연찬회 한번 합시다. 이제 여름도 지나갔고 가을바람 부니까 예상국회 때 우리 실력을 한번 유감없이 발휘합시다 하는 순간에 빵 터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찬회에 뭐 이혜원 대표도 잠시 있다 가고 뭐 분위기가 이제 전쟁 치러야 되는데 장수가 뭐 딴 데서 지금 총알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야, 이게 참 이게 이제 설상가상이고 점입가경이 되는데 지금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른정당 내 이혜원 뭐 대표는 본인이 이제 이 문제에서 해명을 하고 뭐 해명이 예. 깔끔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하더라도 당의 엄호 사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내도 팔짱 끼고 있는 거죠. 당내도 예. 수수방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혜원 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이 지입정당 같은 일종의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게 계속 오히려 지입정당 말씀하시니까 정명영 의원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지입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 예. 말씀 드리면요. 예. 적어도 새로운 합리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는 맨 앞에 서가지고 지금 정말 진두지휘하고 있는 장수 대표신데 이런 분이 이런 부적절한 사람을 만나서 부적절한 금품이 오가고 부적절한 일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부적절한 결론이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뭐 그분한테 엮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 보는 거 전후 맥락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분한테 엮일 수도 있고 결국 그분한테 결국 저는 당했을 이제 수도 의혹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결국은 그럴 만한 위험성이나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차단을 하는 게 정치인의 몸가짐이라는 거죠. 저도 제 연구실에 찾아온 학생들 비타민 음료 가져와도 부담스러워해요. 그건 안 받는, 뭐 물론 받죠. 비타민 음료는 받는데 예. 그런 것들은 정치인 스스로가 자기 관리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패한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오늘 뭐 안타까워요. 계속 관통해서 하여튼 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계시네요. 예, 그것도 아마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 같군요. 예, 기대가 됩니다. 몇 개 좀 짚어보고 예. 싶은 게요. 아까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보도 어렵고 인사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문정부가 이거 별로 할 말도 없는 게 이게 뭐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할 사안들도 사실은 아닌 예. 것들이에요. 야당이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야당이 뭐 아주 도와주고 있죠. 보십시오.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실 우리 많이 잊었는데 3심 대법원에 재판 계류돼 있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보수 야당이 이제 2개인데 두 번째 정당은 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야당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부에 대해서 올바른 견제를 할 수가 예.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정당의 국한에서 보자면요. 빨리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기서 바른정당이 만약에 자유한국당 쪽으로 확 쏠린다든가 뭐 다른 쪽으로 확 쏠린다면은 저는 한국 정치 전체에 대해 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영향. 아이고 결국은 또 도로 뭐 누구구나, 도로 누구구나, 뭐 이편 저편 쫙 갈라지는구나 그 시대로 예. 돌아가기 때문에 이혜원 대표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대안을 찾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이럴 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이렇게 된 것은 세대 교체와 일심력 하기 위해서인데 하던 사람이 잘해. 말하자면 뭐 김무성 전 대표 이런 분들 다시 나와 이렇게 된다든지 또 정부도 그런 게 인사 문제 터지니까 결국 국정원 보고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라는 예. 양쪽이 다 그런 유혹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힘들더라도 이걸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서 잠시 예, 드디어 이제 정미경 의원님이 발언을 시작하시는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예. 아니 일단 지금 우리 윤태곤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하면 우리 실장님은 늘 문재인 대통령 편이시군요. 야당이 편들어주고 아니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 내가 그러냐면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이제 이렇게 지역을 다니고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면 뭐라 그러시냐면 알았대. 바른정당이 말하는 거 알았대.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만하고 합쳐라 이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바른정당을 가장 사랑해요. 바른정당이 있어야지 약한 야당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본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무슨 일을 해도 지금 야당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다 고고고싱이잖아요. 예?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계속 이겨내야 된다 그러는데 예. 결국은 뭐냐면 이겨내라는 게 바른정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바른정당이요 제발 버텨다오 뭐 이러니까 지금 진심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그런 거 아시면서 일단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꾸 저한테 이제 그 어려운 얘기를 하라 하시니 아니, 저희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안 해도 돼요? 예,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다른 정치적인 건 빼고 예. 그건 여기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법률적인 것만 좀 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던 사람들의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뭐 다 수사하기 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어렴풋한 얘기들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핵심이 이거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사귀어왔던 지인이었다면 사실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단기간이고 선거 전에 만나서 이런 단기간 속에서 뭔가 주고받았다는 건 사실은 이 시그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5년 겨울로 우리가 시간을 좀 이동을 해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경선 중이었죠. 상향식 공천제였기 때문에. 근데 전국에 수많은 경선 중에 뭐 새누리당 예비후보들 난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서초가 난리였습니다. 두 여성이 등장해서 조윤선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한 분은 원조 친박이었고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데렐라였습니다. 캐릭터도 좀 다르죠, 두 분이. 뭐 좀 심지어 뭐 서초구 사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두 분이 머리끄댕이 잡기 직전까지 갔다 할 정도로 치열하게. 예. 또 서초는 사실은 경선에서 이기면 거의 뭐 당선이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하여튼 선거 경선이 치열했습니다. 치열했고 또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서울 시민,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저런 치열한 선거를 하다 보면 예. 의원에서 굳이 변명을 하면 이런저런 도움을 이렇게 이제 좀 막 명철하게 가리는 그 판단력이 이제 허려졌을 수도 있는데 이혜원 의원 같은 스타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위험한가 하면 이혜원 의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방송 잘하고 토론 잘합니다. 또 비판 잘합니다. 근데 정치인도 뭐 다양한 캐릭터의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런 좀 이미지 중심의 정치인들, 그러니까 하얀색 와이샷으로 제가 표현을 항상 하는데 이 하얀색 와이샷으로 이미지가 되면 고춧가루가 하나 딱 튀기면 너무 표시가 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순백의 순결성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혜원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적 정상 보면 좀 이미지의 방점을 찍는 정치적 행보를 해왔는데 이럴 경우 이런 이제 부류의 정치인한테 이런 형태의 스캔들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 정치인이 독이 되면 뭐 그거로 그치면 되는데 아까 예. 윤태곤 실장 말씀하셨듯이 당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 존립의 기반을 흔드는 예. 상황으로 오니까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한 말씀 올리고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이 이런 한 말씀을 또 남겼습니다. 스스로 분열되는 집은 무너진다. 쉽게 얘기해서 분열된 미국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남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